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연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양난 이후에 무너진 조선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김육 선생. 이 김육 선생이 대동법을 통해서 조선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개선시켰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학진흥원 이정철 책임연구원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받은 한국국학진흥원에 있는 이정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국회에 와서 강연을 한다니까 약간 떨리네요. 제목을 김육, 그는 어떻게 거대한 조세개혁 대동법을 성공시켰나, 이렇게 제목을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 그러니까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제목이 혹시 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오해를 먼저 확인을 하고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동법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대동법 얘기는 나오고 또 그 대학 갈 때 시험에 매 한 문제씩은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봤는데 대동법에 대해서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이렇게 호에다가 부과하던 거를 이렇게 그 땅에다가 부과를 해서 뭐 포로 내던 거를 그 특산물을 내던 거를 쌀이나 포로 냈다, 뭐 이 정도는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동법도 역시 한계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동법은 대단한 개혁이었습니다. 대단한 개혁이었는데 이 거대한 조세개혁 대동법을 김육이 혼자 만든 건 아닙니다. 김육 선생이 이 제목이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해서 그 어려운 점을 다 뚫고 혼자 그 마지막에 성공까지 시켰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가 이룩해낸 그 세계적으로 그 자랑할 만한 성취를 뭐 산업화에 성공을 하고 또 민주주의를 성공을 시켰다. 그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45년 이후에 그 나라를 이룩한 나라, 그러니까 그 국권을 회복한 나라들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성취한 나라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은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대체 민주화를 누가 했냐, 산업화를 누가 했냐, 그렇게 말한다면 어때요? 그 여러 사람이 했죠. 여러 사람이 그거를 한 사람이 누가 아무개가 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동시대를 살아갔던 입장에서는 그거는 좀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일 수는 있겠지만 그 사실 그대로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냐라고 금방 얘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대동법 역시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조선 사회를 그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조선은 중앙 집권적 관료제 사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500년 전, 1000년 전의 것들이 전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 모차르트나 바하나, 뭐 바흐라고도 하죠. 뭐 이런 사람들이 서양 고전, 말 그대로 고전 음악이죠. 근데 그게 언제죠? 그게 18세기예요. 16세기나 15세기쯤만 돼도 그때 음악은 우리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들어도 저게 아름다운가? 라는 거를 잘 못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의 그 옷 있죠. 그 옷이 청나라의 전통 의상입니다. 그 청나라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중국은 한조 왕조가 있었고 비한조 왕조가 있었죠. 청나라는 한조 왕조, 비한조 왕조죠. 만주죠.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중국 사람들 한족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점령하는 거나 만주족이 중국을 점령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전통 의상은 청나라 복장입니다. 그게 언제죠? 그게 17세기예요. 여러분,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은 뭐죠? 뭐 스시 같은 거죠. 임진왜란 이전에는 일본이 스시라는 게 없었어요. 17세기나 돼서야 나온 거고, 또 우리나라 음식의 대표적인 것이 고추를 이용하는 건데 그게 들어온 게 18세기죠. 다시 말하면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500년, 1000년 전의 것이 전통이 아니라 그 전통도 한 사람의 일생을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긴 기간이지만 그 전통 역시도 꾸준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국의 전통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 그건 아무리 길게 봐도 조선시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조선을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이해한다고 할 때 사실은 우리 전통이다 그러면은 어디냐 하면은 그건 조선시대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조선시대를 잘 몰라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시대를 안다 그랬을 때 아주 기초적인 게 뭐죠? 그 시대에 누가 살았고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아는 게 일단 기초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조선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고 있냐면 지금 한국의 집회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조선시대죠. 해방 이후도 없어요. 다 조선시대지. 그렇죠? 신사임당, 또 훌륭한 순서대로, 훌륭한 순서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일 훌륭한 거는 세종대왕인데 신사임당이 세종대왕보다 5배나 더 훌륭하지는 않죠. 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다 조선시대 인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선시대 인물 다 인물인데 그러면 조선시대 인물을 한번 꼽아봐라 그러면은 뭐 퇴계이황, 뭐 율곡이, 신사임당, 우리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최고의 철학자가 누구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저도 몰라요. 근데 조선시대에 비해서 지금은 말도 할 수 없이 교통, 통신,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사회죠. 지금도 한국 최고의 철학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조선시대 사람들이 조선 최고의 철학자가 퇴계이황인 줄 알았겠어요? 당연히 퇴계이황이라는 사람도 몰라요. 선비들이나 알지. 공부한 사람들이나 알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라를 운영했을까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면 그럼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맨날 당쟁한 사람만 있다면 그 나라가 500년씩 갔을까요? 누군가 운영했겠죠. 누군가 운영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운영했느냐? 최고의 정책 관료들이 운영한 겁니다. 최고의 정책 관료들. 조선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조선 사회가 중앙 집권적 관료제 사회라면 조선을 알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관료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정주영, 이병철이라는 이름을 모르고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조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왜? 그 시대에 누가 운영했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렇죠? 김육이라는 분은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 강의 주제는 아니지만 여기서 유일하게 영의정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이분은 유영호는 과거를 본 사람도 아니고 최재공이 영의정했군요. 죄송합니다. 자, 조선 근데 이 관료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선진적인 거냐 하면은 여러분 근대 사회가 들어오기 이전에 지배층을 시험 봐서 뽑던 나라는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지배층을 시험 봐서 뽑던 나라. 그런데 중국에 비해서 한국은 더 선진적인 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왕조가 무너질 때마다 나오는 게 환관이죠. 그 다음에 중국은 황실의 영향이 굉장히 강해요. 황실의 영향. 그런데 조선에서 환관 때문에 국정에 문란해졌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없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정치 개입도 극도로 제한됐어요. 자, 그러면 왜 왕실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되느냐? 해도 됩니다. 왕실 사람들도 유능할 수 있죠. 그런데 왕실 사람이 정치를 했을 때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없이 져야 되는 부담이 뭐냐면은 결과에 대한 공공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정책 결과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조선은 기본적으로 왕실 세력을 배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제도나 관료제도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 나왔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수준은 사실은 조선이 더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앙집권적 관료제 사회가 작동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교통통신이 돼야 되죠. 우리 몸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어때요? 신경과 피가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어느 지방에서 흉년이 났다. 가령 충청도에서 흉년이 났다. 그러면 전라도에 있는 곡식을 가져다가 먹여 살릴 수 있어야, 혹은 경상도에 있는 곡식을 가져다가 강원도에 굶주린 사람한테 전달해서 먹여 살릴 수 있어야 그 백성들한테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존립의 이유죠, 그게. 국가가 있는데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국가가 있으나 마나죠. 그러니까 중앙집권적 관료제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 당대의 세계사적 조류로 봤을 때 얼마나 대단한 시스템인지 몰라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은 중국에 비해서 그 왕의 권한은 약하고 신하의 권한은 강했다.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실제로 황제권이 왕권보다는 강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나라 안에서 행정적인 효율성과 행정적인 힘이 갖는 힘은 조선은 중국에 비해 말도 할 수 없이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이 되려면은 누가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 전문가들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전문가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1안모, 2안모, 3안모 해가지고 보통 왕한테 결제를 올릴 때는 3망으로 해서 쫙 올립니다. 그러면은 왕은 별 문제 없으면 그냥 첫 번째에다 동그라미를 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라가 운영이 돼요. 만약에 거기 3망 안에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뭘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왕이니까. 그런데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되죠? 결과가 안 좋죠. 그래서 왕이 신하의 말을 듣는 거는 힘이 약해서 듣는 게 아니고 그 전문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그 황제권이 강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그런 거를 누가 말을 할 때 그런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말하면 아주 저 사람이 뭘 좀 아는구나 라고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조선 사회를 이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조선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김육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국가의 본질이 뭐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국가의 본질은 말할 것도 없이 세금과 형벌제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력이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권력이 하는 말은 그 권력의 속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정권이다라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자기가 하는 말이니까. 그러면 그 권력의 속성 혹은 그 권력의 레벨을 판단하기 위해서 뭘 보면 되느냐? 바로 그 권력의 본질을 보면 됩니다. 그 권력의 본질은 잘못하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아예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두 가지가 백성들한테 좋게 되어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고 그 두 가지가 안 좋게 되어 있으면
안 좋은 나라죠. 다른 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산 정약용 선생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산 선생은 저도 정확하게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책을 썼죠. 근데 본인이 돌아가면서 자기의 대표적인 저서를 1표 2서, 1표 2서라 그랬어요. 1표는 요 경세 유표입니다. 그 다음에 2서는 목민심서하고 흠음심서예요. 자, 목민심서는 뭐냐면 목민관, 수령들이 고을에 가서 어떻게 그 고을을 다스릴 건가에 대한 일종의 정책 지침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거는 이론적인 체계화가 아니고 실제로 목민 활동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반면에 흠음진서하고 경세유표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흠음진서는 형벌제도에 대한 논리 정연한 이론서입니다. 그 다음에 경세유표는 조세제도에 대한 논리 정연한 이론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다산 정약용도 국가 운영의 본질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얘기고, 다산 선생 역시 본질이 실학자이기 전에 관리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세금과 형벌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물론 형벌과 관련된 사람 입장에서는 형벌이 중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형벌과 관련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세금은 모든 사람과 관련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말은 있지만 저 사람은 참 세금 안 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못 들어보셨죠? 세금 안 내도 살 사람이란 말은 없어요. 세금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내야 되는 겁니다. 형벌은 그냥 어떻게 살다 보면 그냥 법과 관계없이 살 수도 있죠. 어떻게 살다 보면 운이 좋고 자기가 품행만 바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벌제도보다는 세금제도 훨씬 중요하고, 형벌제도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나라 망할 때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늘 세금제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고려가 망한 이유는 뭐냐? 세금 때문에 망했습니다. 고려가 망한 이유는. 여러분, 고려는 어떻게 토지제도가 되어 있냐면은,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은 이제 고려의 땅은 공전, 사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공전, 사전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소유권을 기준으로 나라의 소유권이 있으면은 공전이고,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으면 사전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여러분,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마다 바뀝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면은 공전이고, 그러니까 정부에 직접 세금을 내면 공전이고, 관리들한테 세금을 내면 사전입니다. 그러면 왜 당시에 국가가 일괄적으로 다 받아서 월급을 공무원들한테 안 주고 그렇게 관리들한테 직접 줬느냐? 왜 그랬을까요? 예? 간단합니다. 만약에 쌀 한 가마를 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면은, 서울에 가면은 얼마가 남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부를 거쳤다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반 비용이 들겠죠. 바로 관리한테 주는 게 그게 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사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제 땅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땅이 있고 관리들한테,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죠. 국가에 내든 관리한테 내든 똑같아요. 내는 곳이 한 곳이기만 하면. 그런데 고려 말에 이제 정치가 문란해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부패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령 어떤 땅이 있으면 거기 이미 어떤 관리가 땅을 받고 그 땅에서 세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 턱 차고 들어가가지고 나도 세금을 받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땅 주인이 2명이 되죠. 1명 더 들어오면 3명이 되죠.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2명쯤 되면 농사를 지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농사를 지어도 자기 게 없는데, 그렇죠? 농사를 지어도 자기 게 없으면 농사를 지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농사를 안 짓죠. 그러면
또 그 앞에서 이제 다 그렇게 땅 주인들이 몇 명이 생겼어. 그런데 고려 시대 때 이제 문과 시험을 봐가지고 새로 이제 야심만만한 젊은이가 관리가 됐어요. 관리가 됐다고 보니까 월급이 안 나와. 그쵸? 줄 땅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라가 유지가 되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안 짓고 이제 패기만만한 젊은 관료는 공무원 됐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월급도 안 나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망한 겁니다. 고려도 한 500년 가까이 된 왕조인데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자, 나라가 망해서 이제 조선을 세웠습니다. 조선을 세운 사람들은 세금 제도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알겠죠. 여러분, 조선이 1392년에 세워졌는데 그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고려 시대의 토지 대장을 다 불질러 버렸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은행의 계좌를 저장하고 있는 컴퓨터를 그냥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모든 기록을 새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나라를 세웠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어요? 공정한 세금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 공정한 세금 제도가 바로 뭐냐 하면은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던 이 전분 6등, 연분 9등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모든 땅을 6등급의 토질로 나누고 매해의 풍용을 9등급으로 나눠서 그것을 문서 대장에다 토지 대장에 그걸 양안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친 짓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기 나가서 저희 땅을 땅 6등급으로 나누고 매해 풍용을 9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그 전국의 모든 땅을 다 파악해봐. 지금처럼 동해 가면 컴퓨터가 있는 시기가 아니고 그냥 붓하고 벼루만 있고 종이만 있는 시대예요. 자기가 모르는 땅에 가서 그 땅을 분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거는 20년마다 다시. 왜? 20년쯤 되면 토질이 바뀌니까. 자, 저 속에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는 거죠? 조선의 건국자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했는가 하는 아주 강렬한 이상주의를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이상은 말로 하는 이상이 아니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세금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아주 거의 집차에 가까운 이상. 저게 나온 게 세종 때 나와요. 세종은 훌륭한 임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종 때 한글도 나오고 공법도 나왔지만 우리는 세종대왕이 한글 하나 만든 것만 갖고도 고액권 화폐에 넣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당대 사람들에게 한글이 중요했을까요? 이 세금이 중요했을까요? 당연히 세금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여러모로 봐서 세종은 훌륭한 임금이에요. 예.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들어보시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다음에 이게 이제 조선시대의 조선시대의 그 조용조입니다. 여러분 조용조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조용조. 그래서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한테 제가 의문을 먼저 가져야 돼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왜 세금제도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나 세금을 내나 사실 본질은 똑같아요. 돈으로 내는 거죠. 그렇죠? 돈으로 내는 거예요. 뭐 카드 결제를 하든 뭐든. 근데 우리가 가령 마트에 가서 물건을 집어들고 카드 결제를 쫙 한다는 거는 건 뭐냐 하면은 그 받은 돈으로 뭐든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국가는 그 받은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거를 구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필요한 것을 뭐든지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들어진 것을 필요한 곳에 늘 옮길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갖다 놓으면은 최종적인 수요자가 그것을 집어들 때까지 저장해야 돼요. 제조와 운반과 저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돈만 내면 계산이 끝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거는 인류 역사상 100년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은 곳은 이게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되는데도 가끔씩은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이 됐어요. 과일을 와야 되는데 올해 막 가을에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배가 다 떨어졌어. 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배가 평상시에 비해서 한 3분의 1만 열렸어요. 이제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값이 어떻게 돼요? 3배 뛰겠죠. 3배 더 뛰겠죠. 근데 배가 거의 없어.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죠? 야, 돈 주고도 못 산대 이러죠. 돈 주고도 못. 그게 옛날 일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제든 만들 수 있고 어디든 운반할 수 있고 운반을 언제까지라도 복원할 수 있으려면은 그래야 돈을 내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나 한국은 아주 오래전에 중앙정부가 생겼어요. 중국은 아주 본격적으로 말하면 그게 당나라 때부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조용조 제도는 당나라 때 나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무슨 말씀 드렸죠? 국가의 본질은 세금과 형벌이라고 그랬죠. 당나라 때 나온 게 조용조와 율령제도입니다. 조용조와 율령제도예요. 실제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과 세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조용조라고 하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뭐죠? 이게 예산이에요. 현대어로 말하면 이게 예산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조용조. 앞에 있는 조는 이게 전조라 그래서 경작지에다 내는 거예요. 지금 좀 세종 때 만든 공법제도가 바로 이 전조에 대한 조세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취 물품이 쌀과 콩이에요. 그 다음에 부가 납부, 요거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보세요. 끝에 있는 조, 요게 곡물입니다. 여러분,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경제재란 뭐냐 그러면 경제재란 뭐냐 하면은 어떤 물건과 상품과 서비스로죠. 상품과 서비스. 서비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용역이에요. 자, 앞에 있는 조하고 뒤에 있는 조, 요게 상품이에요. 물건이고 가운데 있는 용이 노동력이에요. 서비스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물건과 서비스예요. 자,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금 오늘 말하려고 하는 곡물이라고 하는 거는 요 맨 끝에 있는 요 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왕의 입장,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뭐를 중심으로 세금 제도를 짤 거냐? 뭐를 중심으로 짤 거냐? 여러분, 물건을 중심으로 세금을 받는 게 편해요? 아니면 용역을 중심으로 세금을 받는 게 편해요? 물건 중심으로 받는 게 편합니다. 사람 통제하는 거 무지하게 어려워요. 여러분, 금융업보다 제조업이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금융업보다 제조업이 어려운 이유가 사람을 관리해서 그래야 돼요. 그렇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을 중심으로 하면은 요 앞에 있는 조하고 여기에 있는 조 중에서 두 가지 중에서 해야 되는데 뭐를 중심으로 하는 게 편하냐? 요거는 농사 짓는 거고 요거는 특산물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요 앞에 있는 조를 중심으로 해서 세금 제도를 짜는 게 편합니다. 왜? 특산물은 저기 임산물도 있고 해산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 앞에 있는 전조는 그냥 생산 시기가 비슷하죠. 그 다음에 품질도 어때요? 쌀이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거의 쌀 같지 않고 어떤 건 쌀이 아닌 것처럼 죽고 이런 건 없죠. 거의 쌀은 그냥 쌀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기를 한 마리, 조기를 구한다 그러면 조기는 어때요? 뭐 이만한 것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운반하기도 어때요? 물론 곡물이 운반하기 힘들지만 생선보다 운반하기 힘들겠어요? 여러분 돼지를 한 마리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돼지가 여름에 8월 달에 뭐 곡물을 저기 전주에서 만약에 서울까지 갖고 와라 그럼 돼지를 끌고 오면 돼지가 어떻게 될까요? 살이 빠지겠죠. 그렇죠? 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생선을 갖고 온다 그러면 어때요? 상하겠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뭘로 하는 게 편해요? 당연히 이 조로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조선 초에 조세 제도를 짤 때 조 중심으로 짠 게 그게 공법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공법 제도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에 비례해서 걷는 게 가장 공정하죠. 그러니까 그 생산량을 결정해 주는 것은 토질하고 그 해의 풍요이기 때문에 그거를 9단계, 6단계씩 나눠가지고 그렇게 거의 집차에 가까운 정도의 정확함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세종이 대단하죠. 근데 그건 세종이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그 비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왕조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세 번째 임금이 똑똑해야 돼요. 왜 세 번째 임금이 똑똑해야 되냐면 보통의 왕조는 덕망이 있고 역량이 있는 늙은 아버지와 야심차고 역량이 있는 아들이 같이 만들어요. 대개. 그래서 첫 번째 그 왕이 죽어도 그 나라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아들이 어떤 제도나 법이 아니어도 그 왕조를 건설하는 그 매뉴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간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작게 시작해서 왕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커가는 과정에서 계속 위험을 만나고 그것을 극복해온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도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역량이 있는 아들이 나오리라는 법이 없어요. 거기다가 할아버지의 부하, 아버지의 친구들이 다 살아있어요. 근데 꼬맹이가 이제 왕이 됐어. 그럼 걔가 이제 왕 노릇을 제대로 해야 이게 왕조가 되는 거죠.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가 똑똑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요.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몇 세대로 들어가고 있죠? 3세대로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북한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북한까지 포함해서 지금 한국 사회는 3세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심지어 교회도 3세대로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북한까지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선의 세 번째 임금이 실질적인 세 번째 임금이 누구예요? 이게 세종입니다. 세종이에요. 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느냐? 그거는 전근대사,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서 중앙 집권적 관료의 사회를 만든 나라는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했기 때문에 나라를 못 만들었어요.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이 대단한 나라구나 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복잡한 시스템에서 조선은 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냐 하면 세금제도를 그러니까 물건 중에 제일 질이 균질적이고 컨트롤이 가능한 전조를 중심으로 조세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곡물을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쌀과 콩을 가지고 모든 물건을 다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곡물도 만들어야 돼요. 곡물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을 구하려면 무슨 방법밖에 없죠? 그것이 나는 때에, 그것이 나는 곳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한테 갖고 와라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게 곡물입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죠. 그것이 날 때, 그것이 나는 곳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한테 때 되면 얼마씩 갖고 와라. 이게 곡물이에요. 곡물이 무슨 특산물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 그런데 여러분
부패는 자연의 속성입니다. 모든 인간 사회도 결국 부패로 망해요. 조선은 대단한 나라지만 결국은 망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안 망한 나라가 있어요? 안 망한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이 망할 때 전쟁했습니까? 전쟁 안 했죠? 물론 잘 보면 전쟁했다고 할 만한 현상이 있기는 한데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전쟁 안 했어요. 전쟁 안 했는데 나라를 망했어요. 전쟁을 하고 나라가 망했다는 건 뭐예요? 나무를 분질렀을 때 살아있는 나무를 분지른 거죠. 근데 전쟁을 안 했는데 나라가 망한 건 뭐죠? 그 아내가 다 골아버린 거예요. 그냥 쑥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상온 상태에서 어떤 음식을 뒀을 때 상하죠. 우리는 그 부패를 늦출 수는 있지만 부패를 안 하게 할 수는 없죠. 자연적으로는. 그렇죠? 모든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스템은 관리하지 않으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부패는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제 변질이 되냐면 전조는 양이 줄어들어요. 자, 여기서 제가 앞에 이걸 보세요. 전조의 관계가 왕과 백성의 관계고 이거는 받는 관계, 내는 관계가 이거는 왕과 백성의 관계고 곡물은 왕과 수령의 관계라고 그랬죠. 이 원래 곡물은 뭐냐면 중국에서 천자가 제후한테 받던 게 곡물입니다. 그러니까 천자와 제후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수직 관계죠. 그죠? 수직적인 관계. 뭐 봐줘야 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통사회에서 왕과 백성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때요? 적게 거두고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에 여러분 잘 보세요. 양반이 지주이긴 하고 지주가 양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반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주들, 양반들은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아요. 여러분, 지배층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우리의 이익이 나라의 이익이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없으면 지배층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선의 양반들, 지주들은 이 조의 관계는 뭐죠? 왕과 백성의 관계니까 자꾸 이렇게 가볍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10년, 20년이 아니고 50년, 100년쯤 지나면 16세기 중반쯤 되면은 초기에 조선 초에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그 시기에 비해서 조세가 전주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져요. 그러면 정부 예산 중에서 한쪽에서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지면 모자라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거둘 수 있는 데서 거둬야 되겠죠. 그게 뭐죠? 그게 곡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전조는 줄어들고 곡물은 늘어났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저건 예산이니까. 정부 예산을 위해서는 써야 되는 데가 있잖아요. 한 군데서 들어오는 데가 적어지면 다른 데서 늘어나야 돼요. 이건 마치 풍선 효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봉인이 풀렸다고 그랬어요. 곡물의 봉인이 풀렸다. 곡물은 종류도 수백 가지인데다가 품질의 종류도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관리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관리 비용이. 근데 저게 늘어나 버린 거예요. 이 이상적 조세 제도가 변질이 이런 방향으로 하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동안의 조선 사회에서 상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정읍 같은 데서 곡물을 내야 되는데 이게 뭐 매해 이걸 곡물을 마련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는 사슴 2마리를 내야 된다. 그러면은 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고을 안에서 쌀을 걷어서 서울로 가서 수소문을 해요. 누가 사슴을 가지고 있냐. 수소문을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사서 그걸 납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배웠죠. 대동법이 현물로 내던 거를
미포로 냈다. 그럴 때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돼요. 아니 잘 내고 있는데 왜 바꿨을까? 잘 내고 있는데. 잘 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벌써 50년 전, 100년 전부터 그렇게 안 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받는 건 똑같아요. 어쨌든 현물로 받았던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런데 백성들이 내는 과정이 처음엔 정말 자기들이 마련해서 냈다가 나중에는 그게 어려우니까 자기들 안에서 쌀이나 포를 걷어서 그걸 가지고 미포를 걷어서 그걸 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물건 구해서 냈던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 관행이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아주 심각한 그 부패가 발생합니다. 그 박람 얘기 들어봤는데 제가 영어도 못하는데 이렇게 썼던 이유가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많으니까. 이 박람이 뭐냐면 고을에서 이렇게 관에다가 물건을 납부하면 관에서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납부하는 거를 방어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니네가 직접 내는 건 안 받고 상인 A를 가리키면서 제가 우리한테 내는 것만 우리는 받는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정읍에서는 상인 A에게 가령 사슴 2마리를 납부하면 사슴 2마리가 만약에 100냥이다. 아니요, 100냥이 아니고 쌀 20가마다. 그러면 쌀 20가마를 갖다 주면 이제 그 사람이 20가마를 받고 사슴 2마리를 내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됐겠어요? 저라도 그렇게 안 해요. 20가마? 우리 그 값에 못해. 100가마 갖고 와. 이렇게 돼요. 100가마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한테만 받으니까. 정부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게 얼마나 당시에 조선시대에 회자되던 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곡물은 꼬치에 꿰어서 가고 인정이 뭐냐면 그 수수료예요. 수수료. 그 상인이 그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수수료가 인정입니다. 저 한자도 정말 인정이죠. 사람이 왜 인정이 없어? 뭐 이런 말을 하죠. 저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리베이트입니다. 저게. 조선시대 했던 말이 곡물은 꼬치에 꿰어서 가고 인정은 지게에 지고 간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인정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이게 에러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게 불법이죠. 불법을 기록했겠어요? 불법을 기록했겠어요? 기록 안 한 문서를 지금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래도 단서는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정부에서 그 공무를 어떤 집안에서 만약에 이 집안이 굉장히 효자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은전을 풀어요. 그 은전의 내용이 뭐냐면은 공무를 면제시켜 줍니다. 그 집에.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면제권이 사회적으로 유통이 돼요. 돈 주고 사요, 그걸. 그게 단위 면적당, 조선시대는 결이라는 말을 쓰는데 단위 면적당 60마리에서 70마리쯤 돼요. 나중에 대동법이 몇 마리였죠? 12마리, 12말. 그러니까 60말 내지 70마리였던 게 나중에 대동법이 되면서 12마리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중에 80%를 깎아주고 20%만 남긴 거예요. 대단하죠?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이제 대동법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이전에 이것이 시행됐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그 동아시아 그 예해 지도에 표시를 해놨는데 이 시기는 한국만 지금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은 아예 권력 자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청나라로 바뀌고 일본 역시도 전국 시대가 이제 100여 년에 걸쳤던 그 무사들이 활약했던 전국 시대가 끝나고 일본의 마지막 그 정치 체제인 에도 막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이 분기점을 이루고 있었던 게 임진왜란이죠. 조선에 와서 중국과 일본과 조선이 다 싸웠는데 정작 조선은 왕조가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건 안 바뀐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바꾼 겁니다. 나라가 안 망하기 위해서. 그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조세제도 대동법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네 분만 이렇게 써놨는데 선조 때부터 시작해서 선조가 1567년에 즉위했습니다. 선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숙종 때까지, 그러니까 18세기 초까지죠. 대부분은 현종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숙종의 아버지가 현종이니까요. 그 현종 때까지 한 100여 년 동안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선왕조실록에 이 공납 문제, 대동법 문제를 가지고 발언을 한 사람, 그리고 그 발언의 내용을 지금 남겨진 그 사람의 문집에 그 글이 있는 사람을 두 가지가 그러니까 둘 다 있는 사람의 수가 400명이 좀 넘습니다. 400명. 이 말은 무슨 얘기죠?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한 자기의 입장이 없으면 지식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훨씬 더 많았겠죠. 실록에 그 모든 기록을 다 남긴 것도 아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집에 지금 제가 볼 수 있게 남긴 사람도 다는 아니었을 텐데 400명이 넘었어요. 이 문제는 당시에 지배적인 담론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한 4사람 정도만 뽑았는데 대표적인 경우만 든 거지 이분들이 혼자 다 했거나 이분들만 했거나 그렇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공납 문제에 관해서 제일 먼저 얘기를 했던 분은 율곡이입니다. 제일 먼저는 아닙니다. 이 역시도 본격적으로 얘기한 최초의 분, 본격적으로 얘기한 이는 수많은 개혁안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사망하기 직전에 자기의 주장을 4개의 강령으로 만들어가지고 선조에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4개의 주장 중에서 3개가 공납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전에 1584년 선조 17년에 그러니까 임진왜란 나기 8년 전에 사망을 하죠. 이원익은 사실은 이이가 발탁한 사람입니다. 이원익은 원래 이이가 선조 7년에 황해도 감사로 갔을 때 이원익은 그 밑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을 너무너무 잘해서 이이가 나중에 중앙으로 와서 그 다음 선조 8년에 중앙으로 복직을 하는데 복귀해서 홍문록이라는 그 문서가 있습니다. 그 사관원, 그러니까 이이가 대사관, 지금으로 말하면 뭐 감사원 원장 뭐 이쯤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 홍문록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홍문록은 그 기관에 결혼이 생기면 충원될 수 있는 예비 리스트입니다. 홍문록이라고 하는 게. 그 예비 리스트가 조선시대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엘리트 관료가 되는 등용문입니다. 거기에. 딱 이가 들어와서 홍문록에 이원익 이름을 탁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원익이 엘리트 관료의 등용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원익이 나중에 이한테 그 기본 아이디어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대동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몇 개의 그 어떤 큰 계기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계기가 뭐냐면은 1607년에 광해군 때 최초로 경기도에서 일종의 파일럿 프로젝트식으로 이 대동법은 아니고 그때는 선해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실시가 됩니다.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원익입니다. 사실 광해 때 실시가 돼서 광해군이 이걸 실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원익이 주장했고 광해가 좀 싫어했는데 그걸 끝까지 관철해서 경기도에서 처음 할 수 있게 한 게 이원익입니다. 원래는 이원익 생각에는 이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반대가 심하니까
일단 경기도에서만 실시를 하자 그랬고, 그 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광해의 첫 번째 영의정도 이원익이지만 그것을 쫓아내고 쿠데타 형식으로 반정을 일으킨 그거 왕이 된 인조의 첫 번째 영의정도 이원익입니다. 흥미롭죠? 인조가 왕이 돼서 이원익이 처음 요구한 게 바로 뭐냐 하면은 대동법입니다. 그런데 이원익은 사실은 양심적인 관료입니다. 그리고 아주 실무적인 관료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얼추얼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이제 됐는데, 인조 때 이제 실시했던 거는 삼남,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그걸 조선시대는 삼남이라고 부릅니다. 삼남에 실시를 해보니까 이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은 좁은 지역에서 실시하는 거하고 그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운반을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 같은 것들은 경기도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동거리가 짧으니까. 근데 뭐 충청도, 뭐 전라도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은 전혀 문제가 달라지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인조 초에 그거를 삼도 대동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동법이 이루어지기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삼도 대동법은 실패했는데, 이때 그 전체 계획안을 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익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조익은 누가 발탁했느냐? 이원익이 발탁했습니다. 조익은 인조 반정에 참여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참여했던 사람도 아닌데 이원익이 영의정이 되자마자 이거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고 딱 저 사람 해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딱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 조익이에요. 조익이 이제 쫙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그 인조 즉위해서 첫 번째 삼도 대동법을 실시했는데 실패로 돌아갔다 그랬죠. 실패로 돌아가서 바로 그 조익은 그 문제점을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개선안을 새로 만듭니다. 근데 그 개선안을 다시 한번 시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대가 많은 법은 두 번, 세 번씩 기회가 없어요. 한 번에서 안 되면, 반대가 많은 입법은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째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만든 수정안이 나중에 효종 때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충청도 대동법의 기본안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때 조익은 김육과 함께, 김육이 우의정이었고 조익이 좌의정이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김육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는 어젠다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저기다. 이원익은 실무적인 관료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떤 사람의 상상보다 다양합니다. 어떤 거창한 계획도 처음 만든 계획대로 실시되지 않습니다. 한 번 실패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온 걸 가지고 다시 계획을 해야 비로소 현실에 비슷하게 가까운 개혁안이 나옵니다. 이원익은 그렇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훈련된 관료고, 그 다음에 조익은 이 사람의 관직 생활은, 이 사람은 좌의정까지 했지만 흥미롭게도 관직 생활의 절반은 진짜 관직을 지내고 절반은 물러나 있습니다. 은거하고 공부하고. 실제로 이 사람은 관료적인 성격하고 학자적인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쫙 계획을 했던 사람이고 마지막에 그 계획을 가지고 딱 마지막에 밀어붙인 사람이 바로 김육입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혼자 한 거 아니다. 마지막 단계로 올라간 사람인데 김육은 그 마지막 단계를 돌파해내는 힘이 바로 뭐냐면 정치에서 나온 겁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과장할 필요도 없고 딱 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김육은. 그래서 제가 200년의 모색이다. 왜 200년이냐?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조광조입니다. 1519년에 김효사로 죽은 조광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전국화된 게 1708년에 황해도에서 실시되면서 전국화됩니다. 거의 200년이죠. 그죠? 그리고 경기도에서 실시된 게 1608년이에요. 1608년에서 1708년까지 100년 정도 실시가 되고, 그래서 보통 대동법을 조선시대에도 200년 동안 모색하고 100년 동안 개혁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동법의 핵심은 뭐냐? 그렇게 배웠죠, 우리는. 특산물에서 뭐 미포로 내는 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니, 잘 내고 있는데 왜 바꿀까? 그죠? 또 뭐 호에서 토지로 가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곡물은 원래 고울에 부과하는 겁니다. 그 고울에 누가 내는 게 아니에요. 고울에 부과하는 거지. 근데 관행적으로 그냥 호에다가 그러니까 그 고울에 사람들이 적당히 나눠서 냈던 거죠. 그런데 그 고울에 적당히 나눠서 내라 그러면은 그 동네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땅에서 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내라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달라졌죠. 그 고을에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을에 땅 가진 사람들이 내야 돼요. 저항이 많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아까 대동법이 대단한 게 세금의 80%를 깎아주고 20%만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했다 그랬는데 그 20%도 충분했어요. 사실은 그 이전에도 국가가 그 20% 이상을 더 가져갔던 게 아닙니다. 80%는 중간에 샜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해먹으려면은 어떻게 해먹어야 될까요? 국가 예산의 4배쯤을 해먹으려면 어떻게 해먹어야 해먹을까요? 가장 강력한 권력과 결합이 돼야 됩니다. 대부분 왕실 권력, 그 다음에 뭐 대신들, 그렇죠? 여러분, 부패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입니다. 여러분, 구조적이지 않고서 혼자 부패하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혼자 어떻게 부패를 해요? 그렇죠? 자, 반대로 그러면 80%를 깎아주고 20%만 가지고 국가 재정을 운영을 했다면 결국 어디에다가 칼을 댄 거예요? 가장 강력한 권력에다 칼을 댄 거죠. 만약에 칼을 못 댔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망했겠죠. 그냥 망했던 겁니다. 뭐 그냥 아마 거의 틀림없을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대동법은 세금을 80%나 깎아주면서도 동시에 재정을 안정화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가 뭐죠? 네? 경제냐, 성장이냐, 복지냐, 뭐 이런 얘기 하죠. 시사가 좀 있죠. 네. 부패 청산을 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제 제일 대비를 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동법하고 제일 대비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동법이 끝나고 나서 100년쯤 있다가, 그러니까 한 50년쯤 있다가 1750년에 만들어진 균역법입니다. 여러분도 균역법 들어보셨죠? 그런데 균역법은 더 늦게 만들어졌으면서도 대동법보다 더 효과를 빨리 잃어버렸어요. 대동법의 특징은 뭐냐면 가령 100가마, 한 고을에서 100가마를 대동미로 걷었다. 그러면 50가마 이상, 보통 한 60가마 정도를 그 고을에서 놔두고 쓰게 했어요. 그리고 한 30가마 내지 40가마 정도만 서울로 올려보냈습니다. 자, 보세요. 중앙 권력은 힘이 있기 때문에 재정 위기가 와도 가장 늦게 옵니다. 왜냐하면 모자르면 땡겨 쓸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권력이 없는 행정기관은 재정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백성한테 뜯어먹겠죠. 그렇죠? 백성한테 거두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한테 야, 우리 부족하니까 니네 거 내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대동법을 실시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고 한 번 내는 걸로 어쨌든 국가는 그걸로 쓴다, 이 개념인데 이게 지켜지려면 어디서 지켜져야 돼요?
지방에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정작 세금이 지방에서도 써야 될 때가 많죠. 지방정부에서 써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지방정부에서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걷어서 썼어.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야, 그러지 마. 그러면 이거 지금 해야 되는데, 올해 말까지 배 한 척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은 중앙정부에서는 어때요? 할 말 없죠. 어쨌든 국방을 위해, 여러분 저기 배 만들고 이러는 것도 다 국물이에요. 그것도 다 국물입니다. 갑옷 만들고 활 만들고 이것도 다 국물입니다. 아니, 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중앙정부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문제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써야 될 만큼은 줘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될 만큼은 주고 써야 될 만큼은 줘야 더 쓰지 못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대동법이 만들어지면서 최초로 지방재정에 회계가 등장을 합니다. 1년에 몇 번씩 보고하고, 니네는 얼마큼 예산이 있으니까 이만큼 쓰고, 니네 뭐뭐 해야 되니까 이거면 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대동법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법은 처음에 예산의 80%를 깎아준다는 말은 무슨 얘기죠? 백성들한테 덜 걷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20%만을 가지고서도 예산을 안정시키고, 더군다나 그 안정된 예산은 대부분 지방정부 쪽으로 지급이 되면서 지방에서 백성들을 직접 투탈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호서대동법, 효종 2년에 1651년에 드디어 대동법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대동법이 실시가 됐을 때 호서는 충청도입니다. 최초의 성공적인 본격적인 대동법이고, 딱 시행이 됐을 때 그 서문을 김육이 씁니다. 근데 김육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서문을 김육에서 일을 시작하자는 처음의 말은 비록 내가 꺼냈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효종이 즉위하고 난 다음 얘기입니다. 꺼냈지만 여러 동료들이 알맞게 일을 주선하지 않았으면 중간에 막혀서 대동법은 시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들도 잘 변통을 하기는 했지만, 이는 실로 임금께서 홀로 결단을 내리고 뜻을 확고히 정해 끝내 성사시킨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주 만납니다. 한마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논문 한 편을 써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을 읽을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자초지종을 다 검토하고 나니까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말이구나 라고 딱 그 말이 사료에 딱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 말도.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일을 처음 그러니까 효종이 즉위하자마자 대동법 실시해야 된다라고 말을 정말로 김육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우여곡절을 사실은 돌파해냈던 것은 김육 혼자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동료들이 같이 했던 거고, 이 사람은 당시에 호조판서였던 이시방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육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는 실로 임금께서 홀로 결단을, 효종입니다. 홀로 결단을 내리고 뜻을 확고히 해서 끝내 성사시킨 데서 말하면, 이 말은 그냥 립서비스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육의 조선왕조실록에는 대신급 인물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한 간단한 평이 실립니다. 그걸 졸기라고 불러요. 졸기는 무지하게 박합니다. 사관의 평이 무지하게 박해요. 공부를 좀 잘하면 뭐라 그러냐면, 재주는 약간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믿고 교만하게 이를 데 없다,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우직하고 성실하면 이 사람은 성실하긴 한데 재주가 별로 볼 게 없다, 뭐 이렇게 나와요. 이 박하기가 그렇게 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김육의 졸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됨이 강인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나라를 위한 정성을 천성으로 타고났다.
나라를 위한 전성을 천성으로 타고났고 이 일을 당하면 할 말을 다해서 남들이 어려워하는 말을 피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도 회자되는 말이 모난돌이 정 만든다고 그러죠. 여러분 조직사회에서 윗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대놓고 하는 사람은 거의 회사 생활 포기한 거죠. 그죠? 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서 사람들이 이를 단점으로 여겼는데 그가 죽자 임금이 탄식하기를 어떻게 하면 국사를 나란 일을 담당해서 김육과 같이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다. 자, 이것도 사연이 있는 말입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육이 처음부터 대동법을 그렇게 잘 알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육은 처음에 이제 지방 수령으로 나갔던 게 인조반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 이제 미관, 그러니까 음성현의 수령으로 나갔는데 이때 이제 발령하자마자 2달 만에 그 자기 다스리는 고을에 대한 상황 보고서를 왕한테 쫙 올립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이때 중앙에서는 대동법이 막 실시하려고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도 대동법이라고 그래서 충청도도 그 속에 들어가서 대동법을 막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분명히 공납배 폐단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이 대동법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그 해결책을 제안을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이때까지만 해도 김혁은 대동법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12, 13년이 지나서 여러분 그 김육이 조선이 명나라에 보냈던 마지막 사신입니다. 그래서 병자호란이 났을 당시에 김육은 중국에 있었어요.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이제 당황스럽게 이럴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자호란은 사실은 정치적인 충격으로 본다면 임진왜란보다 병자호란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유영원이 나오겠지만 유영원이 반개수록을 지었던 이유도 병자호란한테 받은 충격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은 책이 반개수록입니다. 그 후기에 나와요. 아예 내가 이 책을 왜 지었는가. 그래서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하던 타이밍에 충청도에 딱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한 10년쯤 전에 수령을 했던 사람이 대동법에 관한 문서를 충청도에서만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문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권반이라는 사람인데 그 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조 초에 김집이래. 조익이 계획을 세우는 것을 실제로 집행했던 총책임자인 호젓 참판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조 때 3도 대동법이 실패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충청도 그 다음에 바로 감사로 내려가서 그럼 충청도에서만이라도 좀 실시를 해자 해가지고 충청도의 상황을 쫙 정리해 놓은 문서가 남아 있었던 거고 그걸 보고서 김육은 바로 이거다 라고 확신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이 사람이 주장했던 대로 김육이 주장했던 대로 하면 됐을까? 하면 제가 볼 때는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중대한 결함이 하나 있었어요. 또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서 이제 효종이 즉위해서는 정말 이때는 대동법과 관련된 그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했던 겁니다. 효종이 1649년에 즉위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으니까 첫 번째는 김육이 어떻게 대동법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켜 왔는가를 말씀드렸다면 지금 이것은 대동법 지지 관료층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조반정 초에 이원익과 조익이 대동법을 실시하자고 했을 때 조정에서 이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호조의 관리들까지요. 그런데 병자호란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호조의 관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동법 실시해야 된다라는 그 여론이 이제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병자호란에서 지고 나니까 병자호란이 끝난 게 1637년인데 청나라가 명나라를 제압한 게 1644년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지금 명하고 막 싸우고 있는 입장이죠. 물자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한 물자를 조선에다가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막 요구하는 겁니다. 막 요구하니까
중앙정부가 만약에 재원이 있다면 그거를 감당을 할 텐데 중앙정부도 재원이 없으니까 청나라에서 요구하는 거를 지방에다 다 물건을 요구하는 게 바로 공물의 형식으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중앙재정이라는 게 와해돼 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라가 결단해 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고, 이 과정에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나왔을 때 바로 이제 대동법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병자호란 직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처음 하기 시작한 게 대부분 호조의 관리들부터, 지금으로 말하면은 기재부나 기재부가 맞죠? 그 전체 예산이 돌아가는 것을 보는 부서에서부터 하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효종 즉위 후에는 우연히도 그때 정승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다 대동법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정승으로 쭉 이렇게 앉게 됩니다. 자, 효종이 즉위했는데, 효종은 즉위했을 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효종은 둘째죠. 둘째 왕자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현세자가 있죠.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죽였는지, 정말 병이 들어서 죽었는지는 모르겠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때야 되죠? 소현세자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죠. 그리고 아들이 충분히 왕이 될 나이가 됐었어요. 10살이 넘었으니까. 조선시대에는 10살 넘어서 왕이 되는 왕들이 여럿 있습니다. 처음부터 왕노릇을 하지는 않지만 일단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인조는 소현세자 그 와이프 그를 다 죽이고, 죽였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손주를 다 제주도로 귀향을 보냈어요. 그리고 둘째인 효종, 복림대군을 왕으로 만들었어요. 복림대군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버지의 명으로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게 안정적인 왕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안정을 회복하려면은 지지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시 조선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은 사림 세력이었어요. 그 사림 세력의 대장이 누구냐 하면 김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림 세력을 대표해서 중앙에 있는 고위 관료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처음 김상원이었어요. 효종은 왕이 되자마자 김상원은 이때 조정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항복문서를 써서 보니까 김상원은 도저히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고 푹 찢어버리고 그냥 나가버리죠. 그랬습니다. 성 밖에서는 청태정이 있고 항복문서를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인조한테 주고 회람을 시키니까 김상원은 그걸 확 찢어버렸어요. 왕 앞에서.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더 이상 너는 나의 왕이 아니란 얘기예요. 말은 안 했지만 너는 나의 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효종이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김상원한테도 들어와서 좀 도와달라, 김집한테도 들어와서 좀 도와달라 하니까 뜻밖의 막 와요 또. 그러니까 효종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기대하지 않았던 수확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정치개혁을 요구해요. 정치개혁. 자신들의 정치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때 김집하고 당시 우의정이었던 김육이 대판 싸웁니다. 뭘로 싸우냐면은 김집이 자기 인사권을 요구를 해요. 우회적으로죠, 물론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김육이 하는 말이 조정의 인사권은 왕의 권한이다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팍 싸우고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김육의 고향이 지금 보면 덕소에 있는 데입니다. 남양주 덕소에 있는 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조정에서의 파워는 김육보다는 김집이나 김상원의 파워가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근데 김육은 되게 흥미롭게도 뭐냐면 대동법을 하자. 그러놓고 이를 추진할 때마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왕한테 재가를 받아서 꼭 임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 사람은 관리예요. 그 인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림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허접한 아버지의 별 볼 일 없는 둘째인데 뭐 왕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맥락 속에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효종은 무슨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효종 대신에 대리전을 치는 거예요. 김육하고 김지분. 그래서 이때 딱 내려가고 난 다음에 효종은 그리고 이제 이때 김집은 대동법에 반대합니다. 김집하고 김상원은 대동법에 반대예요. 딱 내려간 상태에서 효종 입장에서는 김육을 빨리 끌어올리려고 계속 올라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어진이를 업신여기고 어진이는 누구냐 하면 김집입니다. 아까 그 졸기에 나왔죠. 자신감이 지나쳐서 뭐 너무 심하게 해서 사람들이 단점으로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업신여기고 변법 이게 대동법입니다. 변법을 했다고 왕한석의 견주어 공격하면 전하께서는 아무리 신을 구하고자 해도 안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사상적으로 불순하다 이렇게 몰아버리는 거예요. 변법을 한다. 이건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김용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지금 저쪽에 가장 대표자인 김집하고 싸우고서 물러났는데 그리고 김집은 대동법을 반대했는데 내가 지금 왕이 부른다고 해가지고 올라간다면은 사람들이 이념 공세를 할 거다. 그럼 그 이념 공세는 당신이 나를 아무리 지켜주려고 해도 당신 못 지킨다 이 얘기예요. 사실입니다. 못 지켜요.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1년쯤 있다가 이원익은 이제 김육은 다시 영의정으로 복귀를 합니다. 왜 복귀를 하냐면 복귀의 명분이 마련됐기 때문이에요. 그 명분이 뭐냐면 그 앞에 영의정이 청나라의 명령으로 파직이 돼버려요. 북경에서 딱 문서 보내가지고 파직시켜버려요. 그리고 한 사람은 백마산성에 귀양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정 자리가 굉장히 무서운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청나라에서 연이어 사신이 4차례 나오기로 스케줄이 쫙 잡혀 있었어요. 아무도 접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김육이 쫙 올라갑니다. 왜? 그때는 영의정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무서운 자리예요. 나아갈 명분이 되는 거예요. 딱 나가니까 효종이 자기 외아들 현종이죠. 현종을 김육의 둘째 아들의 딸하고 딱 결혼을 시켜버려요. 못 도망가게 사돈을 맺어버린 거예요. 사돈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효종 2년이고 그 해 7월에 대동법, 충청도 대동법이 실시하기로 딱 결정이 납니다. 실제로 결정이 난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결정이 되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김집은 충청도 쪽이고 안방주는 경상도 뭐 이쪽인데 거의 김집 수준의 명망이 있었던 사람이 안방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안방준이 막 공격해요. 공격하니까 김육은 안방준의 공격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변호하지 않고 왕한테 바로 상소를 어떻게 올리냐면은 안방준과는 신이 과거에 그때 전부터 친교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알았던 사이입니다. 그는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것으로 평생을 일관했고 또한 신에 대해서도 그것을 인정해서 사귐을 허락했습니다. 지금 그가 신이 나라를 그르쳤다고 말했습니다. 대동법 한다고 해서. 이는 필시 그가 생각한 바가 있어서 한 말일 것입니다. 만약 조정에 있는 신하가 신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혹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핑계댈 수 있고 이 사람은 살인입니다. 안방주는. 만약에 고을 수령이 신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혹 재물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핑계댈 수 있으며 왜냐하면 대동법 실시하면 회계를 해야 되니까 수령이 자기 걸로 챙길 게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지방의 토호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또 뭐 핑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안방준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는 실로 이 세 가지로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참으로 친구 간에 서로 간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뜻이며 사사로움을 잇고 공적인 것을 받드는 지극한 정성입니다. 이렇게 안방준의 공격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판단은 주상께서 하십시오. 그리고 법이 시행되는 것도 운명이고 폐지되는 것도 운명입니다. 오로지 성상께서 시원스럽게 결단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근데 이 사전에 사실 안방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육을 공격하면서 하지만 그는 청명고질의 한 시대에 탁월했습니다. 저 고자가 쓸 고자죠. 보통 높을 고자 많이 쓰거든요. 저 왜 저런 얘기를 하냐면 김육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김육은 김육의 고조 할아버지가 김식이라는 사람이에요. 김효명현 그 조광조와 함께 죽은 8명 중에 한 명이에요. 김식. 그 다음에 김식의 엄마 쪽은 조광조 동생의 손녀예요. 그래서 김육 집안은 1519년에 김효사가 나고 난 다음에 선조가 1567년에 왕이 되는데 그 다음 해까지 그 자손들이 과거를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김식의 아들과 손자가 김육의 할아버지예요. 손자까지 과거를 못 봤어요. 아예 50년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김육의 아버지가 이제 해금이 됐기 때문에 과거를 볼 수 있게 돼서 그러니까 생원 진사시를 둘 다 패스했어요. 패스하고 문과를 붙기 전에 31살인가 2살에 죽어버려요. 임진왜란 중에. 그리고 임진왜란이 났을 때 김육은 13살이었는데 임진왜란 중에 김육은 장남입니다. 임진왜란 중에 아버지, 할머니, 엄마가 다 돌아가요. 23살 때까지. 15살 때까지 8년 동안 상을 치릅니다. 그래서 성균관에 들어가는 게 늦게 들어가요. 26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또 뭐 그 당시에 뭐 이 사람이 재주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해가지고 이 과거 볼 자격을 박탈당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언제냐면 광해군 5년인데 광해군 5년 때 광해군이 정치가 좀 이렇게 되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낙향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조선시대 양반들이 지방으로 낙향한다고 다 먹고 살 게 없는 거 아닙니다. 근데 김육은 낙향을 하면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은 관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싶어서 자기는 성균관을 떠나버려요. 그게 34살입니다. 굉장히 서늘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내려간 데가 어디냐 하면 가평의 잠곡이에요. 잠곡 김육 그러죠. 가평의 잠곡이에요. 그리고 내려가서 처음엔 집도 없어서 토굴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2년 만에 조그만 초가집을 하나 짓고 소작을 하고 산에 나무를 베서 서울 와가지고 숯 구워 팔고 그렇게 10년을 살아요. 그런데 10년만 살 생각을 했을까요? 조선시대 두 번째 반정이 그해 자기 내려간 지 10년 만에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34살에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자기가 관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김육이 44살 때 인조반정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하는 결정을 받아들일 그거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일 결의를 하고서 확 가버린 거예요. 아무나 보일 수 없는 결기죠. 그걸 다 알아요. 옆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다 대고 무슨 이념공세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친구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싸우고 내려갔던 김집도 그렇고 지금 말하는 안방준도 그렇고 대동법은 잘못됐지만 그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의 입장에서는 김육이 이제 이런 얘기를 쭉 올리니까 효정이 무슨 얘기를 하면 하늘을 우러러 땅을 우러러 부끄러울 게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이것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정책의 문제라면 왕이 전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육이 내려갔을 때 왕이 효정이 올라가라 그럴 때 쪼르륵 올라가면은 대동법을 하자 그럴 때 할 수 있는 동력이 안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올라가니까 동력이 생기는 거고 아무도 김육을 사상적으로 몰아붙일 수 없으니까 왕이 김육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김육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훌륭하죠? 훌륭해요. 그러고 나서 김육은 대동법을 추진을 했고 당시에 가장 탁월한 관료였던 원두표가 이전에 호조 판서였는데 이시방으로 확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시방을 통해서 대동법이 그리고 이시방을 철저히 정치적으로 보호해요. 철저히 정치적으로 보호하면서 이 사람이 끝까지 일할 수 있도록 책임져주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완수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김육이 그럼 개혁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보면 사림의 마음과 관료의 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육이 만약에 관료이기만 했다면 김상원과 김집이나 안방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김육에 대해서 저 사람은 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사림 중에 하나다. 그런데 동시에 사림들이 갖지 못한 관료로서의 전문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대동법이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그거를 구현해낼 수 있었던 동력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죠. 충청도에서 1637년 이후에 대동법을 알게 됐고 김육이 알게 됐고 추진했을 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성공 못해요. 왜? 대동법이라는 것은 아주 가느다란 길 위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가야 성공하는 법입니다. 하나는 민생의 문제, 또 하나는 재정의 문제. 대동법 실시하자고 그럴 때 왕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지금 복지 확대하자 그러면 당연히 재정의 문제 되죠. 만약에 민생에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재정 쪽을 지나치게 챙기다 보면은 사림들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갖고 간 것이 대동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이고 이게 바로 민생과 재정은 사림과 관료라고 하는 두 가지 존재 조건을 다 알고 있고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 아까 김집도 마찬가지고 안방주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비판에 대해서 김육은 어때요? 그 비판의 정당성을 인정하죠. 인정해요.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김육이 그렇게 살았던 것도 훌륭하지만 그 살았던 거에 대해서 그걸 인정해 주기도 한 거죠. 이게 바로 뭐죠? 이게 건강한 지식인이에요. 건강한 지식인과 건강한 관료 집단.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대동법에 관한 최초의 관료적인 동의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호조 관리들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재정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뭐죠? 건강한 관료예요. 관료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건강한 지식인 집단, 그다음에 건강한 관료 집단의 베이스 위에서 김육이라는 사람이 경험했던 사림적인 경험과 어떤 그 관료적인 경험이 그 어떤 이 사람이 그 마지막 단계에서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주물러 가지고 결국 관철시켜냈던 그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더.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대동 3옥 서문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보죠. 세상의 학자들은 책에 있는 것을 주워 모아서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만 바르게 하면 국가가 다 다스려질 것이다 라고 입으로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는 마음을 바르게 갖고 일을 실질적으로 해서 세금을 절약해서 쓰고 백성을 사랑하고 부역을 줄여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이다. 헛된 이상만 추구하며 흑정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법의 취지인데 이건 뭐냐면 대동 기념비인데 원래 이 기념비는 뭐냐면 김육이 죽었다 그러니까 충청도의 사람들이 김육 집에 가가지고 문상을 해요. 부주를 해요. 부주를 하니까 그 아들이 이거 우리 아버지가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부주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주돈을 갖다가 부주돈으로 세운 게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맨 앞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요게 이제 맨 앞에 하고 맨 끝에 문장만 제가 따온 겁니다. 김육이 대동법을 창설해서 부역을 줄이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준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고 이게 맨 앞에 나오는 말이에요. 노인과 어린아이가 배부르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김육에 힘입은 것이다. 이렇게 어때요? 쫙 맞죠? 예. 예. 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 손댄 분 계시는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